자, 다음은 부동산 관리 활동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관리 파트도 매년 한 문제, 뭐 많이 나올 땐 두 문제까지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우리가 학습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만 잘 하시면 돼요. 자, 관리에서는 뭐가 관리죠? 부동산을 취득해서요, 유지하고, 보존하고, 뭐, 운용하고, 이용하고, 개량하는 운용과 관련되어 있는 일체의 활동을 다 뭐라고 쓴다? 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용하고 개량할 때 성질이 변경되면 안 돼요. 왜? 성질이 변경되어 버리면 개발로 가니까. 성질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개량하는 활동도 관리에 포함됩니다. 다만 처분은 관리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처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510쪽에 관리 개념 쭉 써놨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511쪽 가면 관리가 왜 필요해졌는데요? 오늘날 도시화되고 건축기술이 발달하니까 엘리베이터 하나 고장나도 못 고치잖아요. 전문가 불러야죠. 그래서 관리가,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고요. 또 부재 소유자 지금 많아졌죠. 저 멀리 제주도 땅 사놓고 계신 분도 있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때요? 또 관리해줄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네요. 자, 그런 것이 관리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관리를 한다는 것은 그 부동산에 대한 법률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의 관리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관리의 내용은 부동산에 대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관리다 하는 것이고, 그 중에 협의의 관리다 그러면 이런 기술적 측면의 관리를 협의의 관리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뒤로 넘겨서 512쪽에 그럼 기술적 관리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뭘 보고 기술적 관리라 그래요? 기술적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물리적, 기능적인 측면에 어떤 하자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제거하고 예방하고 이런 것을 기술적 측면의 관리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그 기술적 측면의 관리 와 관련해서는 513쪽에 보면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기술적 측면의 관리가 나오죠.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 보니까 경계를 확정해서 이렇게 철조망을 쳐둔다든가 경계를 표시해둔다, 청량해둔다 이런 것은 다 기술적 관리에 속한다는 거 한번 봐두시고요. 사도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둔다든지 이렇게 옹벽이나 배수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이 다 기술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기술적 관리에는 위생관리, 설비관리, 보안관리, 보전관리 이런 게 기술적 관리에 속하는데요. 자, 그 중에 특히 보안과 관련해서 방범이나 방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 즉 화재 보험에 가입했다 이런 것도 여기 기술적 관리에 속한다는 것 좀 조심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적 관리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경제적 관리라고 하는 것은 순수익이 어때요? 합리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하라 이런 걸 경제적 관리라 그래요. 그러면 토지다 그러면 놀리면 안 되겠죠. 놀리지 말고 그 토지에다 모델하우스를 짓게끔 하든 공사장 가건물을 짓게끔 하든 수화물 적시장으로 활용하게끔 하든 테니스 코트장으로 활용하든 주차장으로 활용하든 놀리지 말고 수익이 나올 수 있도록 해봐라 하는 것이 토지의 경제적 관리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513쪽에 토지의 경제적 관리 그런 말 써놨죠. 건물이다 그러면 임대 건물의 어떤 손익 분기점을 파악한다든지 사람을 고용하거나 배치하는 인력 관리 있죠. 그것도 사람을 고용하거나 배치하면 돈 들어가죠. 그래서 무슨 관리에 속하는 거예요? 경제적 관리에 속한다는 거 조심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회계 관리, 다른 말로 수지 관리, 수입과 지출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은 다 경제적 관리에 속한다 하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법률적 관리다 그러면 513쪽 메뉴에 써놨죠. 부동산의 행정적, 법률적인 측면에 어떤 하자가 있다 그러면 그걸 제거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관리가 법률적 관리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와 관련해서는 그 박스에 513쪽 맨 밑에 보시면 권리 이런 말 나오면 다 법률적인 거예요. 그래서 권리 관계를 확인하고 조정한다든가 토지 도난에 대한 방지 대책. 토지 도난은 밤에 도둑이 와서 토지 들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뭐죠? 토지 도난은 소유권의 편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리적인 측면이죠. 그러므로 이것도 법률적인 측면에 관리에 속하는 거예요. 자, 불법 점유에 대한 방지 대책을 세운다든가 법률적 측면의 이용 가치를 개선한다, 지목을 변경한다든가 건폐율 용적률이 변경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법률적 측면과 관련을 가진다 하는 것 봐두시고요. 자, 건물이다 그러면 각종 임대차 계약이다, 시설물 이용 계약이다 이런 계약 관리 이런 말이 나오면
관리는 법률적 관리에 속한다는 거 조심해서 보시고요. 각종 뭐 공법상 규제를 파악한다든가 권리를 보존한다든가 이런 말이 나오면 다 법률적인 측면의 관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소속이 어딘가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관리의 내용이 뭐라고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관리가 있다 하는 것이 관리의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514쪽에 보시면 그 내용 플러스에 관리 영역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관리 영역에 보면 시설관리, 자산관리, 기업관리 이런 말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시설관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뭐예요? 소극적 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적극적 관리를 자산관리라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게 자산관리에 속하는 건데요. 적어도 자산관리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나 하는 건 또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그 자산관리에 보면 포트폴리오 관리 이렇게 어떻게 투자를 구성할 것인가,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 부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포트폴리오 관리. 그리고 투자를 하게 되면 위험이 있잖아요. 리스크 관리, 리스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리스크 관리. 어떤 부동산을 매입하고 어떤 부동산을 매각할 것인가와 관련된 의사결정이라든가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있는 의사결정 이런 건 다 어디에 속하는 거다? 자산관리에 속하는 것이다 하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를 활용하고 이런 것들도 다 자산관리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산관리에는 어떤 것들이 속해 있는가 정도는 거기에서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기업관리 읽어보시고요. 자, 그 옆 페이지 515쪽에 24회 때 다음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관리의 유형은 포트폴리오 관리, 리스크 관리, 매입 매각 관리, 재투자 결정 뭐라고요? 자산관리 내용이죠. 예. 자, 그 다음에 관리 방식이 나옵니다. 우리는 관리에 대해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관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관리를 소유자가 직접 하겠다 그런 것을 자가관리 또는 직접관리 또는 자연관리 또는 자치관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관리를 전문가에게 맡기겠다 이런 것을 위탁관리 또는 간접관리 또는 외주관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법률적이고 경제적인 측면, 부동산 관련해서 법률적, 경제적인 측면은 소유자가 직접 하고 기술적인 측면은 어때요?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럴 수도 있나요?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이와 같이 섞었다 이런 것을 무슨 관리? 혼합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전문화되고 선진화된 관리는 자산관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전통적 관리 방식은 자가관리고요. 그러면 자가에서 이런 선진화된 위탁관리로 오는 과도기적 관리가 뭐다? 혼합관리 방식이다. 자, 그래서 각 방식의 장단점 정도는 또 잘 알아두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가관리, 위탁관리의 장단점 이런 것이 516쪽, 517쪽에 쭉 써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가관리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한답니다. 그러니까 장점적인 면에서 직접 관리하면 위탁, 수수료 이런 거 안 줘도 되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어때요? 관리비가 절약될 수 있다. 수수료 이런 거 안 줘도 되니까. 그 다음에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집 한번 가보세요. 어떤 집은 먼지 하나 없이 얼마나 깨끗한지요. 양호한 환경을 보존하고 또 가면 얼마나 친절하게 맞아주시는지. 그래서 친절한 서비스행하고 양호한 환경을 보존할 것이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애착 이런 것도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애착이나 건물 설비에 대한 애착 이런 것도 강할 거다. 특히 시험에서는 자주 물어봤는데요. 자관리하면 좋은 점 중에 기밀이나 보안 유지에 좋다 하는 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안이나 기밀 사항을 자기가 직접 관리하면 막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진 않겠죠. 그래서 기밀이나 보안 관리에 특히 좋다는 거. 소유자의 지시 및 통제 권한이 강하다 하는 겁니다. 자관리의 장점에. 또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니까 유사히 신속하게 관리권 행사할 수 있고요. 각 종합적 관리가 용이하다 하는 겁니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종합적 관리가 용이하다 하는 겁니다. 소유자가 직접 하면 되니까. 안 좋은 점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한답니다. 근데 소유자가 전문가가 아닐 수 있잖아요, 관리에. 그럼 관리의 전문가가 아니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게 비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비효율적 관리가 되면 불필요한 낭비 이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리비가 불합리하게 지출되거나 더 늘어나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소유자가 관리에 신경 쓰다 보면 본업에 전념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본업에 전념하지 못할 수 있고
또 소유자는 타성에 젖을 수도 있죠. 여러분 집 어때요? 밖에 나가기 전에 항상 설거지 해놓고 나가요? 내 집인데 뭐 나중에 갔다 와서 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는 자가관리하게 되면 타성에 젖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유자가 전문가가 아니다 그러면 1번에서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죠. 그럼 5번에서 관리비가 필요 이상으로 상승하고 불합리하게 지출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업무가 타성에 젖기 쉽다. 다른 직업에 종사하기가 곤란하다. 자, 대형 빌딩에서요, 이제 관리부서를 두는 것도 자가관리 소속입니다. 그럼 대형 빌딩에서 예를 들어서 관리부서 이런 걸 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참모체계가 만들어지잖아요, 관리 파트가. 그럼 그 안에서 인사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또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이, 자가관리 단점이다. 그러면 자가관리 단점은 위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장점으로 바뀌겠죠. 위탁 관리를 하게 되면 뭐가 좋은데요? 전문가에게 맡기니까 전문가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불필요한 낭비 이런 걸 막아서 관리비가 저렴화되고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전문가가 효율적 관리하면 시설물이 노화되는 거나 이런 것도 어때요? 최소화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또 관리하는 분에게 맡겼기 때문에 소유자는 본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타성에 젖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안일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자, 그런 것들이 위탁 관리에 뭐가 되겠어요? 장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면 돼요. 아주 쉬운 말이죠. 자, 근데 위탁 관리의 단점은요. 위탁 수수료 나가겠죠. 당연히 그래요. 관리원의 애착 이런 것도 낮고요. 기밀이나 보안에 아무래도 안 좋겠죠. 그리고 위탁받은 업체가 너무 영리만 추구한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부실 관리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위탁 관리의 단점이다. 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517쪽에 혼합 관리가 나옵니다. 자, 왜 혼합을 했죠? 그거는 자가 관리의 장점과 위탁 관리의 장점을 서로 어때요? 따서 더 큰 장점 만들어 보자. 그래서 혼합 관리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결혼해 보니까 남자의 장점과 여자의 장점이 어때요? 만나서 더 큰 장점만 생기던가요? 오히려 두 남자의 단점과 여자의 단점이 나타나서 더 큰 단점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운영이 잘못되면 오히려 두 가지 방식의 단점만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책임을 상대편에게 어때요? 전가시키거나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혼합 섞었기 때문에 아까 전문가를 충분히 활용하는 거는 무슨 관리였어요? 위탁 관리였죠. 그러니까 전문가를 충분히 활용하지는 못한다 하는 단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점에 잘못 운영되면 두 가지 방식의 단점만 나타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 있고 전문업자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 자, 그런 것 정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관련 핵심 문제에서 부동산 관리 틀린 것하고 물었는데 그 5번에 보면 혼합 관리 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는 장점이 있다. 적어도 혼합 관리를 한번 섞어 놓으면 서로 책임을 어때요? 전가시키는 단점이 나타난다 하는 것 정도는 알아달라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518쪽에 가면 관리자의 업무 영역이다. 그래서 관리자들은 어떤 업무를 하는가 하는 것이 쭉 써놓고 있어요. 자, 관리자가 하는 업무 중에는 그 첫 번째 보니까 임대차 활동과 관련된 것도 하네요. 자, 임대차 활동. 또 519쪽에 가면 임대료를 수집하는 활동도 하고요. 자, 뒤로 넘겨서 유지하는 활동, 대상 부동산을 유지 관리하는 활동도 하고요. 보험에 가입하기도 하고요. 장부 처리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고요. 또 예산 관리 이런 업무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업무들이 다 관리자의 업무 영역에 속하는 것들이래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볼 건데 그 중에 임대차 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임대차 관리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보면 자, 임차인 선정 기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주거용 부동산은 임차인을 선정할 때는요, 이웃과 원만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임차인을 선정해야 된다. 그래서 임차인 선정 기준이 유대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업용 부동산이다 그러면 임차인이 이 건물을 공장으로 쓰겠답니다. 그럼 공장으로 쓰기에 적합한가 하는 걸 살펴봐야 돼요. 그게 뭐다? 적합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장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비율 임대차를 주로 쓰는데요. 번 돈의 일정한 비율만큼을 임대료 낸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돈을 많이 벌어야 임대료 수입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능 매상고, 즉 예상 매출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하는 것이 임차인 선정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518쪽에 동그라미 1번 임차인 선정 기준에 쭉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중요 임차인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 임차인이 다른 말로 정박 임차인 한번 들어오면 오랫동안 거기 정박하는 그런 임차인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군소 임차인이 우르르 따라올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519쪽에 그 임대차와 관련해서 임대료는 어떻게 냅니까? 그랬을 때 조임대차, 순임대차, 비율임대차가 있다 하는 걸 알아두시고요. 조라는 말은 우리가 투자론에서 배웠어요. 가능조소도 이런 말 배웠죠? 총이란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대료 안에, 임차인이 지불하는 임대료 안에는 순수한 그 건물의 사용 수익에 대한 대가뿐만이 아니라 각종 경비까지 다 포함해서 임대료입니다 하고 지불하는 걸 뭐라 부른다? 조임대차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임대차는 주로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 많이 쓴다 하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순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임대료만 임차인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경비는 누가 낼지 서로 협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 주로 순임대차 쓰는데요. 어떤 공장이냐에 따라서 경비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비는 누가 낼지를 서로 협상하는 게 순임대차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물론 뭐 깊이 나누면 1차, 2차, 3차까지 나누기도 하는데요. 시험은 그렇게 깊이까지 나온 적은 없고요. 다만 순임대차는 이것은 주로 어디에 쓴다? 공업용 부동산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하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비율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비율임대차는 번 돈의 일정한 비율만큼을 임대료 내는 겁니다. 주로 어디에 씁니까? 매장용 부동산에 주로 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율임대차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520쪽에 유지활동이 나오는데요. 이 유지활동과 관련해서 일상적 유지활동, 대응적 유지활동, 예방적 유지활동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유지활동이 뭘 것 같아요? 그래요. 예방적 유지활동이에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적 유지활동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는 사전적 유지활동이다 하는 거. 그리고 메뉴의 둘째 줄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예방적 유지활동이다. 뭐 일상적 유지활동은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하는 일상적인 유지활동이 되겠어요. 청소, 소독, 잔디 깎기 뭐 이런 거겠죠. 자, 대응적 유지활동은 문제가 생기고 나서 하는 사후적인 유지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자, 보험과 관련해서 거기 보면 손해보험도 있고 채무보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어려운 말 없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장부 처리, 보고서 작성, 예산관리 이런 것들도 다 관리자의 업무 영역에 속하는데요. 그 중에서 예산과 관련해서는 그 521쪽 메뉴에 보시면 예산은 관리자하고 소유자가 공동으로 작성한다 하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521쪽 가면 건물의 생애 주기와 내용 연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빌딩 관리 이야기인데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기 전의 단계, 이런 단계를 뭐라 부르죠? 예, 신축 전 단계, 다른 말로 전개발 단계 이렇게 불러요. 그럼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요. 건물을 신축하는 신축 단계가 있고요. 신축 단계가 지나면 안정 단계, 안정 단계가 지나고 나면 노후 단계, 노후 단계가 지나고 나면 완전 폐물 단계. 이런 건물은 뭐가 있다?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라이프 사이클과 관련해서 각 단계마다 뭐 어떤 조치들을 취하는가 하는 것도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자, 예를 들어서 전개발 단계는 건물을 짓기 전의 단계죠. 자, 이때는 각종 건축 계획이라든가 관리 계획 이런 걸 세우는 단계겠죠. 또 전문가들 만나서요.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요? 이런 조언도 듣고요. 공법상 어떤 규제가 있나 이런 것도 살펴보고요. 시장 조사도 해보고요. 이런 단계가 무슨 단계예요? 전개발 단계예요. 건물을 짓기 전의 단계. 그럼 건물을 지었어요. 그 단계가 신축 단계죠. 신축 단계는 새 건물 되었잖아요. 이 단계에서는요. 물리적, 기능적 유용성이 가장 좋을 단계예요. 근데 제가 물리적, 기능적 유용성이 좋다 그랬지 경제적 유용성이 좋다고 말한 적 없어요. 왜? 새 건물 지어놔도 아직 상권 형성이 안 돼 있으면 분양이 nem대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물리적, 기능적 유용성이 가장 좋을 단계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신축된 건물의 기능이 사전계획과 완전히 부합하는 일은 많지 않군요. 이렇게. 자, 안정단계가 나옵니다. 자, 안정단계는 건물의 수명현상 중에서 가장 장기간에 속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가장 장기간에 속하고요. 3번에 이 단계에서 관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빌딩 수명의 장단이 결정됩니다.
자, 그리고 특히 경제적 관리 이런 게 중요시되는 단계가 안정 단계고요. 만약 빌딩의 일부를 개조, 수선한다면 어느 단계 사는 게 좋으냐면 이 안정 단계 사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는 거 봐두시고. 그래서 자본적 지출, 즉 자본적 지출이 뭔지 아시죠? 가치를 증진시키는 지출. 이런 것은 안정 단계 사는 것이 좋다 하는 거 봐두시고요. 노후 단계는 빌딩의 물리적 기능적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단계고요. 이때는 빌딩의 기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새로운 추가 투자하면 오히려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단계가 노후 단계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때는 개축이나 대수선하는 게 부적합하다. 자, 하는 것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때는 교체 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도 한번 봐두시고요. 자, 완전 폐물 단계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유용성이 거의 소멸했네요. 자, 그래서 경제적 물적 가치가 거의 없어지는 단계입니다. 자, 이 단계는 어느 단계를 향해서 모든 일이 진행될까요? 예, 그래요. 전개발 단계를 향해서 모든 일이 진행되는 단계가 뭐다? 완전 폐물 단계다 하는 거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1차적 관리 조치다 하는 용어 하나 봐두시고요. 1차적 관리 조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후일에 본격적인 관리를 하기 전에 취하는 기초적인 관리 조치를 1차적 관리 조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래 활동이 되어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다음에 소유자가 되니까 소유 활동을 하겠죠. 그래서 관리는 원래 소유 활동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래 활동에서 이제 하는 활동으로서 1차적 관리 조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 관리 조치는 아직 거래 활동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봐서 거래 활동 영역에 넣고 있는데요. 그것은 후일에 본격적인 관리를 취하기 전에 관리를 위해서 취하는 기초적인 관리 조치로서 소유 활동이 아니라 거래 활동 영역에 속해 있다 하는 표현 하나 읽어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1차적 관리 조치. 자, 넘어갑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524쪽에 관련 핵심 문제 22회 때 문제 하나만 보시면 건물의 내용 연수와 생애 주기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하고 물었어요. 건물의 이용으로 인한 마멸, 파손, 시간의 경과 등으로 생기는 노후화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까지 버팀 연수 이런 말 써놨는데요. 감정평가할 때도 배우는데요. 감가 요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왜 감가가 생깁니까 했을 때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중에서 물리적 감가라고 하는 것은 부서졌다, 낡았다 이런 게 물리적 감가예요. 그러면 그 건물에 어때요? 물리적인 측면에서 지탱 가능한 연수를 따져본다. 그런 것들은 다 무슨 내용 연수예요? 물리적 내용 연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멸이나 파손, 싱가리 경과나 노후화 이런 게 다 물리적 감가 요인이고요. 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 연수는 물리적 내용 연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니은번에 건물의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게 되는 단계가 언제라 그랬어요? 그건 신축 단계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런 정도는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자, 525쪽 관리 정보 체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겨서 526쪽 보고서, 각종 보고서가 있다 하는 것도 한번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리와 관련된 내용은 마치도록 하고요. 자, 528쪽 부동산 마케팅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 마케팅도 매년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곳이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뭐가 마케팅인데요? 그랬을 때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요. 왜 마케팅 이런 거 합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이윤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과거에는 세이의 법칙, 그래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그래서 물건을 만들면요. 그냥 다 시장에서 팔렸다고요. 근데 지금은 물건을 만든 데서 다 팔리지 않죠. 즉 소비자 중심의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자, 기업 입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욕구를 뭐 해줘야 되죠? 만족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소비자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이 뭐다?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세일즈 이런 개념이 많이 쓰였다는 거죠. 왜? 물건을 만들면 그게 곧 어때요? 세일즈, 뭐 팔리고 했으니까 세일즈 개념이 중시되었죠. 근데 지금은 세일즈 개념보다는 마케팅이 훨씬 더 중시된다는 거예요. 왜? 소비자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해서 세일즈, 판매하기 전에 먼저 입지 선정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대로 된 입지를 선정해야 소비자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입지만 선정한다고 해서 소비자를 만족시켜 주는 건 아니죠. 제품, 프로덕트를 소비자가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가격 전략이 맞아야 소비자를 만족시켜 줄 수 있겠죠. 또 프로모션 이런 걸 알려야 분양이나 임대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입지를 선정하고 제품 전략을 꾀하고 가격은 어떻게 책정할지 또 어떻게 알릴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활동이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마케팅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세일즈 이런 개념보다는 마케팅 개념이 훨씬 더 광의적 개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28쪽에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에 대한 필요와 욕구를 고객에게 만족시켜주면서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물적 부동산이나 부동산 서비스, 부동산 증권 이런 걸 사고 팔고 임대차는 일련의 체계적인 활동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2번 판매를 말하는 세일즈보다는 훨씬 더 이제 마케팅 개념이 광의적이다. 왜? 3번에 마케팅 영역에는 제품 계획, 입지 선정, 가격 결정, 광고 및 선전, 판매 이런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29쪽에 부동산 마케팅의 특징 보시면 부동산은 배달 이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왜? 부동성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마케팅에는 배달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물적 유통 이런 말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에서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나 정보 유통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 한번 읽어보시고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 시장 자체가 국지적 시장이니까 국지와 지역화 개별화된다 하는 거 그리고 마케팅 활동할 때는 행태과학적 접근 이런 게 주로 활용된다 하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마케팅 관련해서 나머지 내용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자, 530쪽에 가면 마케팅 환경이 나옵니다. 이 환경이라고 하는 건 마케팅 할 때 제약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촉진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게 환경인 것입니다. 양면성이 있는 건데요. 환경에는 거시 환경과 미시 환경이 있다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거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적 인문적 환경을 지금 말하는 것이고요. 이런 거시 환경은 내부적으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환경이 되겠습니다. 미시 환경은요, 미시는 개별 경제 주체가 접하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접하는 소비자나 일반 공중이나 또는 경쟁업자나 원료 제공업자나 규제하고 있는 정부나 이런 것이 다 뭐가 된다? 미시 환경에 속하는 거예요. 그 미시 환경 중에서 특히 기업 내부 조직도 있겠죠. 그것은 내부 환경인데요. 이런 내부 환경은 통제 가능한 환경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업 환경 일과 관련해서 기업 외부에 이해 당사자로 되어 있는 경쟁업자, 공중, 정부, 고객, 원료 공급자 이런 것이 과업 환경이고 둘 다 미시 환경에 속해 있어요. 기업 내부 조직하고 과업 환경이. 자,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마케팅에서는 531쪽에 가운데 있는 마케팅의 세 가지 차원의 전략 이야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케팅 관련해서 공급자 전략 차원으로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고자 하는 마케팅 전략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썼어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라고 썼어요. 자, 그리고 소비자 행동 이론 차원으로서 소비자의 행태나 심리적 측면을 중시하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고요. 기존의 마케팅이 일회성에 거쳤다는 것에 대한 반성으로서 소비자와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관계 마케팅 전략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마케팅 전략과 관련해서 이제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시장에서 점유율을 올리겠다.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런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인데요. 이 시장 점유 마케팅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STP 전략이라고 하는 거와 4P 믹스 전략이 있다 하는 것을 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S라고 하는 건 세그멘테이션, 그래서 시장을 뭐 하는 것이다? 세분화하는 거예요. 세분화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유사한 특성의 소집단으로 나누는 걸 세분화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소비자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령에 따라서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또 성별에 따라서 남자, 여자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또 직업에 따라서 공무원인 분, 뭐 자영업자인 분 이렇게 다양하게 나눌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을 유사한 특성의 소집단 나누는 걸 세분화라 그러고요. 세분화했으면 그 세분화된 시장에서 타겟, 표적이 되는 시장을 뭐하라? 선정하라. 이렇게.
우리가 공급하고자 하는 오피스텔은 이 40대로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겠다. 뭐 소득에 따라서 나눌 수 있겠죠. 소득이 아주 높은 뭐 층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표적을 딱 정하는 거. 세분화된 시장에서 이제 공급하고자 하는 상품과 딱 매치되는 소비자 집단을 찾아내는 것이 뭐다? 표적을 선정하는 겁니다. 자, 표적을 선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른 공급자가 공급하는 물건과는 좀 더 어떻다? 차별화시켜서 물건을 공급해야 분양이나 임대가 잘 될 거다 하는 거예요. 이때 차별화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죠. 공급하는 상품을 차별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TP에서 그 STP가 무슨 뜻인가 하는 것도 시험에 물어보니까 잘 보시고 532쪽에 가면 4P 믹스 전략인데 네 가지 P를 잘 믹스해서 차별화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분양이나 임대가 잘 된다. 그래서 이 4P 믹스 전략은 주로 상업용 부동산의 마케팅에 많이 활용되는데요. 네 가지 P가 뭡니까? 그랬을 때 그게 보면 플레이스 이렇게. 자, 플레이스는 유통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인 직접 분양 또는 중개업소 활용하거나 분양 대행업소 활용하거나 유통망이 구축돼 있어야 되겠죠. 유통 경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덕트 제품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 아파트다 그러면 뭐 실개천도 만들고 뭐 평면 설계를 통해서 문턱은 다 없애고 1층은 정원 만들고 뭐 맨 꼭대기층은 복층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제품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라이스 전략이 됩니다. 가격 전략. 물론 고가 전략도 있고요. 저가 전략도 있고 시가 전략도 있고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되더라도 사람들에게 알려야 사람들이 알겠죠? 그래서 프로모션 앤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다. 그래서 알리는 전략인데 여기에는 홍보, 광고, 판매 촉진, 인적 판매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믹스했을 때 분양이나 임대가 잘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4P 믹스 전략이 되겠습니다. 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어려운 말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534쪽에 가면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시장 점유 마케팅이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었다면 이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보니까 아이다라고 하는 원칙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내리더래요. A, attention 이게 뭐죠? 여러분 중학교 때 차렷 배웠죠? 주목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interest 흥미 이렇게 desire 욕구 이렇게 액션 행동 이렇게 여러분이 홈쇼핑 채널 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거기 나온 분이 1년 만에 찾아온 대박 찬스다 그러니까 어때요? 뭐야 하고 어텐션에 주목해서 보잖아요. 보니까 거기 말 가만히 듣다 보니까 막 흥미가 생기네요. 그러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사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서 뭐 했어요? 액션 이렇게 전화기 들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런 아이다의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리니까 이때 전달하는 메시지 통 강도를 잘 조절해서 고객을 만족시켜주라 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 여기 있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고요. 그리고 관계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관계 마케팅 전략은 기존의 마케팅이 일회성에 거쳤다는 것에 대한 반성으로서 소비자와 장기간 지속적인 관계를 맺겠다 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브랜드 전략 이런 겁니다. 너 어떤 브랜드 아파트 사니? 그랬을 때 이 브랜드 아파트 사라 그러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몇 평짜리인지 그런 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좋은 데 사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여기 있는 관계 마케팅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이 마케팅 전략 3가지 정도는 좀 잘 알아두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538쪽에 광고가 나오는데요. 자, 광고와 관련해서는 538쪽에 보면 광고는 맨 밑에 보면 부동산 광고 같은 경우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 일반 광고는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어때요? 일방향적이지만 부동산 광고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놓는 것도 공급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내 팔았으면 난 또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광고는 수요자, 공급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양면성이 있다 하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539쪽에 뭐 광고, 매체에 따른 분류에 신문 광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안내 광고하고 전시 광고가 나오는데요.
안내 광고는 지면이 한정돼 있어서 이렇게 약자 이런 것도 많이 씁니다. 전시 광고는 좀 넓은 지면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좀 더 상세하게 사진이나 설명문, 캐치프레이즈는 주목을 끌만한 문구 뭐 이런 것들입니다. 넣을 수 있다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번 DM 광고, 다이렉트 메일은 그거는 메일 받는 사람이 있죠. 집으로 메일이 날라오는 겁니다. 그럼 이때 DM 광고 같은 경우는 받는 사람이 있죠. 자, 따라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광고입니다. 대신에 광고 형식은요, 우편으로 할 수도 있고요, 뭐 팜플렛 형식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엽서로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형식에는 제한이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뒤로 넘겨서 거기 540쪽에 보면 점두 광고 이런 것은 바깥에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 광고 매체를 활용하는 게 점두 광고입니다. 노벨티 광고라고 하는 건 실용적이고 장식적인 조그마한 물건을 광고 매체로 이용하는 겁니다. 뭐 병따개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왜 이용하는데요? 그랬을 때 부동산업을 하고 있다는 걸 일반에게 알리고요. 자, 장래 고객을 확보하고 거래해준 대한 감사 표시고 후일에도 지속적인 호의를 가져주세요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노벨티 광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고 예산 편성에서 전년도 매상고를 기준하는 방법, 매년 정액으로 하는 방법, 현황을 기준하는 방법, 번 돈의 일정한 비율만큼을 광고 예산을 책정하는 방법, 지불 능력을 기준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광고 매체 선택에서 애드믹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애드믹스라는 말은 하나의 광고 매체에 올인하지 마시고 뭐 하라는 거예요? 광고 매체를 믹스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애드믹스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비용과 효과도 따져봐야 된다. 뭐 그런 말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부당한 광고는 규제받습니까? 네, 당연히 받습니다. 그래서 그 542쪽 메뉴에 부동산 광고는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되고 있다 하는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광고와 관련해서 최근에 크게 나온 내용은 없지만 이런 정도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